결속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구조적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의 통합이니까 이제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군사, 교육 각 영역에서의 제도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제도 같은 경우 북한이 초등학교가 5년제인데요. 우리는 6년제다. 그럼 이걸 제도를 5년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6년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학기를 3월에 시작하는데 북한은 4월에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학년 조정 뭐 등등, 그 다음에 졸업장, 자격증 뭐 등등.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남북의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교육제도, 뭐 행정제도, 뭐 정치제도 너무너무 다르죠. 아까도 남북한 사람들이 이 인식 속에서 나타났듯이 98% 적으면 80몇 % 사람들이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죠. 이것들을 법적이거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치와 의식의 영역이죠. 그 안에서 이제 그 법적이고 또 제도적인 통합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걸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주로 한국 사회에서도 다른 체제나 사회와 통합되기 전이라도 한국 사회 자체에서도 사실 지역적으로 좀 나눠져 있고, 또 계층 간에도 약간 의식의 차이가 있고, 성별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죠. 의식의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죠. 한 국가 안에 살면서도 그 각 집단과 계층, 세대, 성에 따라서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차이들이 차별로 느껴지면 통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차이를 느끼지 않고 같은 구성원이다라는 결속력,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와 의식에서 통합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이장로 교수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남북통합지수라는 것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관계를 통합해서 이제 구조와 의식이라는 두 차원으로,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세 차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라는 그 영역을 나누고, 제도, 관계, 그다음에 의식 이 세 영역에서 어떻게 통합이 진행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변수들을 한 140 몇 개를 이렇게 쭉 수출을 해서 지수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점수를 배정하고 각 영역별로 한 뭐 2개, 3개, 많으면 5개 정도의 변수들을 지표들을 우리가 설정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 정치, 문화, 그다음에 제도, 관계, 의식 이런 식으로 이제 이 9개 영역을 나누고 이 영역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과가 2014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전체 맨 끝에 보면 19.1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19.1이라는 것은 이제 통일을 각 영역과 차원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을 종합해 볼 때 쉽게,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 이제 뭐 주식 그 지표가 나오듯이 통일을 통합으로 본다면은 한 19.1% 정도가 진행이 됐다. 100%가 통일 완성이라고 한다면 19.1% 지금 현재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이 지수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국 사회를 살면서 지금 통일이 언제쯤 됩니까? 뭐 통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까? 라고 만약 누가 질문한다면 수치적으로 19%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어느 정도 한 19% 정도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별로 이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지. 현실하고 괴리가 있으면 이건 전혀 잘못된 연구거든요. 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또 영역별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도 부분에서는 통합도가 낮고 관계에서는 좀 더 낮고, 지금 과거에는 이제 관계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관계 통합이 굉장히 높겠죠.
그다음에 이제 의식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높다. 근데 뭐 이것도 현실하고 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데 비해서 남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표가 하나가 나오긴 할 텐데,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뭐 포용성이라든가 또 인지도라든가 뭐 여러 이제 그 차원으로 쭉 측정을 해보면 그래도 남북 사람들이 굉장히 남북 서로 간에 아까 제가 적대의식도 있다고 했지만 공존하지만 적대의식보다는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동포의식이 아직은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남북한에 서로. 한국이 조금 낮고 북한이 한 55%, 한국이 45%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50% 정도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이런 것과 아까 말한 그 관습이나 언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이질화되어 있다라고 90% 이상 사람들이 응답한 것은 아마도 이제 이런 사회 제도를 다 고려해서 차이가 심각하다라는 것이고, 남북한 사람들의 입장,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공존할 수 있고 또 서로 힘을 합치고 또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 그런 의식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남북한 사회 통합의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의 책임을 맡았다. 오늘 한 30분 정도 이 시간 동안만은 내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다, 아니면 대통령 같이 팀이 돼가지고 통일 한국을 내가 만들어가야 될 지금 임무를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통일을 무조건 아까처럼 뭐 무력 통일이니 뭐 흡수 통일이니 뭐 이런 정부에서 말하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이 방안대로 마구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하는 그 과정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 많은 갈등, 문제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거기 살고 있는 남북에 존재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서로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또 두려움이 더 확산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통일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가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그 다음에 의식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두 영역에서 다루기 힘든 실제로 생겨난 갈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방법, 3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또 분리 갈등의 원심력을 최소화하는 제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북한 사람들, 특히 북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그 어떤 제도의 통합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또는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서 제도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건 너무 상식적이고 이건 아니면 교과서적인 대답이겠죠. 북한 내부에서 동서독 과정에서도 통일 과정에서 보면은 통합을 하기 전에 사실 북한 안에서 자체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나 또 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정책을 잘 수립을 하면 북한의 정책을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하나 예를 들면 북한 사람들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가서 북한 사람들과 이게 대화를 하거나 또 깊이 이렇게 회담이나 대화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겉으로는 이제 뭐 그런 내색을 하지 않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추진해 나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북한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UBC라는 그 밴쿠버에서 6명의
북한 경영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한 학기씩 유학을 하고 북한에 돌아갑니다. 6명씩. 지금 4차에 걸쳐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10대 명이 됐어요. 20명 정도가 16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지금 특구 지금 19개 만들어져 있는 경제개발구라는 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그분들이 주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9년도에 학교에서 이제 뭐 기재부 돈을 받아서 북한의 북한의 공무원들, 이 개혁개방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죠.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관료들을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역성, 경공업성, 농업성, 그다음에 뭐 무슨 4기관을 이렇게 차례대로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육을 하면서 제가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아,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김정일이 당시에 2002년도에 개혁을 할 때 40여 명의 태스크포스가 있어요. 이 태스크포스는 학자들이고 뭐 좀 이렇게 해외 경험도 있고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2002년 7월 1일 개혁을 했어요. 이 개혁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관료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뭐 원산에다가 어디에다가 이제 그 특구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투자 유치도 하고 경공업, 무역, 농업 각 분야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이 너무 없어요.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 나와서 교육을 빨리빨리 받아야 돼요. 근데 물론 북한이 좀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뭐 그걸 그렇게 하면 책임 전가는 한없이 할 수 있고요. 북한 책임 묻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가 없고 한국은 지금은 그런 정도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할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력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반도 전체에서 생산되는 GDP의 98%가 남쪽에서 생산이 되고 2%만 북한에서 생산해야 되는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북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다 북한 사람들 끌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북한 국제화 정책이라고 이름을 내걸고 북한 사람들이 좀 해외에 나와서 경험을 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마인드도 좀 이렇게 개방적인 마인드로 바꾸고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앞에서 끌고 나가는 그 개혁 정책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열어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KDI나 이런 데서 지식 협력 사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Knowledge Sharing Program이라고 해서 KSP라고 하면 대충 그냥 약자로 KSP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는데 그런 사업들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노동시장 분리 정책, 이제 아까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주를 완전히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공유화된 사회화되어 있는 자산들을 이제 사유화하는 그런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주택을 이제 개인에게 나눠줄 때 집에서 뭐 5년 이상 아니면 7년이나 5년 정도 거주했다는 증명이 있을 때 그 집을 각자에게 사유하도록 주겠다라고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안 오겠죠. 뭐 그런 거라든가 뭐 토지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반환 정책보다는 보상 정책을 추진하라 이렇게 이제 독일 사람들을 권유를 해서 토지 문서 북한에 있는 토지 문서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반환해서 토지를 다시 소유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일정한 대가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정도로 해서 처리해야 된다. 하는 등등 해서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쨌든 그 분리하고 또 갈등하려는 그런 원심력을 최소화하는 또 제도적인 구상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동서독 경우에 보니까
대부분 다 서독의 제도로 다 편입이 되고 또 서독의 제도로 일원화가 됐는데요. 몇 개 영역은 동독 제도가 더 우월하다 생각해서 동독으로 이렇게 재편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게 특히 유치원 제도, 유치원과 타가소 이런 제도는 동독계 상당히 우월하다고 해서 서독계 제도를 오히려 동독 것으로 확장한 그런 유치원 타가소 제도를 실시했고요. 의료보험 부분은 동독이 상당히 체계적이가 잘 돼 있어서 서독이 오히려 동독 것을 지원하면서 동독 모델로 서독이 통일 이후에 바꿔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서 아마도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서독과 좀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타가소나 유치원 제도 그리고 의료보험은 또 의료보장은 한국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그건 또 이제 제가 구체적 영역을 몰라서 그런데 그런 영역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비교를 해서 북한 쪽이 좀 나은 제도인 건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통일 이후에 한국 제도를 북한 쪽으로 일원화하는 그런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많이 그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분리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 통합 부분에서 두 번째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남북 간의 빈부격차 굉장히 심한데 그걸 해소하려면은 역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된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협력 지원.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국내 반발이 굉장히 크죠. 왜 북한을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을 해야 되느냐.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면 또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거 아니냐 등등 해서 이제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과 이렇게 얽혀지게 돼서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좀 더 좀 구성원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통일 이후에 이 빈부 격차의 갈등이 너무 심각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북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앞서서 또 트라우마 이런 것들 사이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가치 의식 부분에서 좀 통합적인 의식 또는 그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이제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 의식과 가치를 머리를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뭐 칩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는 단시일 내만 통합을 할 수 있지만 그 제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무슨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냥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까도 우리 이장로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리더십 학교에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이 좀 강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매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장로 교수님이 한 번에 이 설교 말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 말씀 16주 내내 해야 될 테고 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를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남북 간에 여러 측면에서 문화 교류를 꾸준히 해야 된다. 교류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자원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과 한국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전략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아까도 조선과 한국을 만약 통합하게 된다면은 어떤 국호를 사용해야 될지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되게 그냥 대한민국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의 통일 방안도 보면 북한에 제안하는 거 보면은 국호를 얘기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 한국의 아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방식도 여전히 숨겨져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감추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들에 비하면, 서양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직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그래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서양과 비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향이 있는 반면에, 북한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서구적인 마인드, 자기 의견을 감추고 북한 사람들은 바로 드러내는. 그래서 통일 방안에도 북한은 고려 연방제라는 방안을 제안하죠. 국호는 고려, 방식은 연방제 제안을 하잖아요. 한국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식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방법은 연합제라는 방안이라고 제가 했죠. 국호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래서 북한 사람하고 만나면 맨날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좀 뭔가 확실하게 좀 뭔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땡땡 해가지고 북한식으로 신라연합제 이렇게 제안을 하자. 고려를 북한이 제안을 하거든요. 고려를 하자. 왜냐면 고려가, 우리는 코리아라는 원래 명칭이 고려에서부터 왔고 COREA라는 코레아로부터 와서, 일본이 이제 일제시대 때 J보다 C가 앞서 있으니까 뒤로 미루기 위해서 K로 바꿨다 해서 북한에서는 그걸 역사적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코레아라고 쓰자, COREA라고 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고려, 코레아라고 쓰자. 제안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라던가, 그거 싫다! 라던가, 아니면 한번 논의를 해보자! 라던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좀 한국 사람들의 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려가 북한 사람들이 먼저 제안해서 싫다라고 하면은 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라. 어떻습니까? 우리 국호 신라로 하면 어때요? 통일국. 신라연합. 어떻습니까? 별론가요? 아니면 고려를 코레아니까 영어로는 COREA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냥 코리아 KORE 쓰더라도 그건 고려로 하자라고 좀 하든지 해서 이 부분, 왜냐면 그 부분을 정립을 해야만 우리의 민족, 그리고 한민족과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조선민족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고려민족이라고 다시 바꾸어서 고려민족은 뭐냐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죠. 예족과 예맥족, 한족 이런 분류가 아니고 고려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족과 한족을 다 통합하는 어떤 단군의 민족이다 라던가. 요새 뭐 기독교인으로서는 뭐 단군을 자꾸 앞세우는 게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단군밖에 없어요. 통합 이데올로기로서. 단군, 홍익인간 뭐 이런 거. 한국의 교육 이념도 홍익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뭐 옛날에 단군상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와 이 단군과 또 이것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인데, 어쨌든 간 사회적으로는 단군이라는 것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통일 코리아의 정체성, 또 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외적인 부분도 뭐 민족주의와 뭐 열린민족주의 뭐 이렇게 좀 주장해 볼 수 있겠고, 대외관계 정체성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통일 한국에서 뭐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뭐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나라로 발전됐으면 좋겠지만은,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9%가 빨간색이 북한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파란색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인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제일 우선 주변 국가 중에 맨 우호적인 국가인데,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외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또 한 자료가 있네요. 이게 위협적인 나라로서 한국은 북한을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약간 이것도 의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식 부분에서는 통일 코리아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또 뭐 문화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공유하는 가치들, 그러니까 의식주 가치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최근에 북한 자료도 하나 보니까 북한에서도 요즘 남자들이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 결혼할 때는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여성들은 한복을 입은 형태로 그렇게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결혼 예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아주 개량 한복은 아니고 이제 한복인데 좀 간편한 한복을 남성들이 입고 남녀가 같이 한복을 입고 지금 사진 그게 아마 평양에서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어떤 그 의식주라든가 이제 전통 문화들을 어떻게 남북이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확산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이렇게 전통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이 공감대 확산이라는 것도 사실 뭐 같이 공유하는 것만 확대시킬 것이 아니고 서로 이제 이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뭐 한국에서 지배적으로 향유하는 문화적 가치, 또 북한에서 향유하는 지배적인 가치들을 직접 교류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 무슨 문화 교류 같은 걸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판소리 뭐 그다음에 전통 무용 자꾸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의식 속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TV로 보면은 공동 이렇게 행사 같은 데서는 한국에서 좀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그룹들의 공연, 북쪽에서도 요즘 모란봉 악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공연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연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저런 공연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식으로 문화적 공감대를 넓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제 생겨난 갈등과 분쟁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변환해 나갈 것인가, 갈등 관리, 갈등 해소, 갈등 변환, 중재, 조정, 협상 이런 그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갈등 관리나 해소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너무 약하고 또 이런 능력들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현대경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자료도 있어요. 우리 그 자료 보면은 우리 한국이 갈등 관리 역량이 OECD 국가의 평균 정도로만 유지된다면,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다면 우리 GDP의 1인당 GDP의 25%인가 한국의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액수로 따지면은 한 3,000달러, 5,000달러 정도가 절약이 된다. 1인당.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죠? 28,000달러 정도 되나요? 28,000달러 정도 된다면 사실 이제 갈등 관리를 제대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관리를 OECD 평균 정도로만 한다면은 벌써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GDP가 33,000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33,000에서 34,000 정도로 GDP가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쓸데없는 갈등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갈등 관리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런 역량을 함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대의식 해소와 전쟁 트라우마 치유. 적대의식 해소, 남북간의 적대의식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한 그 남북의 전쟁에 대한 그 적대의식이 한국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많고 북한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아마 어느 지도자도 이런 깊이 있는 이 트라우마 치유라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지도자가 별로 없다 봅니다. 이걸 제가 오랫동안 북한 사람들과 경험해 보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북한 사람들에게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소통의 방법들을,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치유에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제 전쟁의 적대감 문제도 이제 뭐 개인 차원도 있고 집단 차원도 있고 국가 차원도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뭐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그 합의문을 통해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하기로 한다, 보상을 어떻게 한다던가 뭐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 간에 갖고 있는 이 정서라든가 감정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나 또 이제 다른 이런 많은 적대성이 강한 그런 사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가를 이렇게 참고한다면 이제 남북한 사람들 간에 또는 집단과 집단 간에 많은 교류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화의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이 정상회담 2000년 정상회담 하면서 자기를 뭐 은둔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은둔하고 있는 자기를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 주었다. 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외부에서 평가한다고 그런 말을 김정일이 꺼내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은둔하고 있는데 햇볕으로 끌어내줬다 그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 가지고 있는 전쟁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북한 사람들은 아무도 세계에서 자기들의 경험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그 원한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폭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런 많은 수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보상도 없고 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비난만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감정을 풀어내줘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응어리진 감정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북한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 대한 경험들을 진술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면 그 사람들에게서 개인적으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치유 방법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과 또는 조직 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 사람들 만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의 얘기를 만약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논의하고 또 화해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가 전쟁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처음에 6.25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논의할 때 북한 사람들에게 전쟁 얘기하면 제가 비장의 무기를 하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쟁을 얘기하다가 제가 상황에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전쟁은 북한이 먼저 일으켰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싸지.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 마음속에 내가 북한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배운 교육이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대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과의 대화에는 한국식의 교육이 전혀 쓸모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략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북한 사람들 만나면 제가 먼저 전쟁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뭐 그 전쟁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뒤에 감추고 북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 제가 던질 수 있는 한마디는 6.25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을 북한에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국 해방 전쟁 때 북쪽에서도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던지면 됩니다. 북쪽에서도 6.25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정말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던져놓으면 북한 사람들이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쭉 해방 전쟁 시기에 평양에서만 해도 제가 흉내를 내볼까요? 평양에서만 해도 포탄이 42만 5,280발이 차례됐으면 우리 인민 1인으로 따지면 1.25발이 차려졌던 것이며 하면서 뭐 30분 동안 얘기합니다. 그게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마구마구 이렇게 풉니다. 그만큼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교육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겠습니까? 2002년에 한참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 평양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사람을 출근하는데 보니까 막 확성기에다 대고 미제 성토를 하는데 6.25 전쟁이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우리 6.25 전쟁 얘기하면은 사실 관심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출퇴근 때 미제 성토하는데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막 어떤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계속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2002년도 방문했을 때 그때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로 이제 막 시작했던 갈등이 시작됐던 시기. 그걸 보면서 뭐 이 문제는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던져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의식에 도취해가지고 그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다 들어주고 나서 그다음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죠. 우리 한국 얘기를. 한국 얘기를 들려주고 한국 얘기를 들려줄 때 북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왜냐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칫 이제 다른 곳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종북으로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북한 많이 피해받았다고 설명해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북한 뭐 도와주자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더군다나 많아요. 북한은 남쪽의 피해를 저희가 이제 북한 얘기 다 들어주고 남쪽 얘기를 이제 들려주려고 하는 순간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두 가지로 긴장하는데 첫째는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자기가 비판받을 수 있어요. 남쪽에 동조했다. 남쪽의 피해 상황이 뭐 또 이런 설명을 하는 데 대해서 북쪽이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서 두렵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을 얘기를 할 때 또는 북한 얘기는 조국 해방 전쟁을 논할 때에 남쪽의 피해, 남조선의 피해라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북한의 피해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런 통일 논의를 하면서 좀 듣지 그 전에는 6.25 전쟁의 피해 그러면 뭡니까? 공산당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가 그게 교육 아닙니까? 반대로 설명은 안 해주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북한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구구절절하게 뭐 신천은 대학살에 18만 몇천 명이 막 학살당한 말도 못하는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은 받지만 남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이 놓여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 만날 때 한국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개인 가족사를 통해서 아니면 국가적인 일을 설명을 해주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사실 말을 함으로써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북한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북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과 저는 사실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죠?
그러면서 다음번에 만나. 이제 이건 부모들 세대로 마치고 우리 대물림하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이제 전쟁을 경험한 이제 새로운 세대로서 다음번에 만나면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좀 의리를 지켜가면서 또 형제 우애를 나눕시다. 이런 얘기를 서로 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대의식을 해소하는 것, 전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들, 전쟁의 체험 이야기, 전쟁 피해 이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화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 나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서로 남북이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협력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서 45%가 되고요. 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14% 정도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반반으로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 적 이런 시각과 협력해야 되고 동포로서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좀 나눠져 있고요. 북한 사람들 경우도 남쪽을 협력해야 된다는 사람들 55%고 적이라는 사람 한 20% 정도 되고 있고 경계해야 된다는 10% 정도. 그래서 30% 정도가 경계나 적 이렇게 보고 있고 한 55%는 형제 또는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사회 내에 구성원들의 의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대가 무력으로 침공해 올 것이다 라고 서로 불안해하고 있고 그게 흐름들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위쪽이 파란색이 한국이고요. 빨간색이 북한인데 북한의 63% 사람들이 남쪽이 먼저 침략해 올 것이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와 의식을 한꺼번에 이제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제도와 구조 부분을 통합하는 데서는 상당히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법적인 거 통합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진짜 남북한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통합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낼 수 있는 좋은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과 뭐 DMZ 생태평화공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개성공단만 해도 남북이 서로 의식, 제도와 구조를 통합하는 데서 개성공단이 상당히 경제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뭐 개성공단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보면 제가 독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명 있게 들었는데 독일에서는 독일이 그렇게 교류도 많이 하고 뭐 무역도 서로 간에 하고 사람도 왕래도 많이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이 서로 이렇게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에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특이하다. 그리고 특히 어떻게 그렇게 그 군사적으로 위험한 지역에다 개성공단을 할 수 있었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성공단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 또 책을 하나 내는데요. 저는 여기서 정주영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 뭐 여기 이게 또 현대 건물이긴 한데 현대 돈 받은 것도 없지만 저는 이거는 일반 기업가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어떤 능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건 이제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정중 회장이 위험한 지역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뭔가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 의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위험,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기업가 마인드, 안트로프너십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야만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창의적인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DMZ 생태평화원 이것도 많은 분들이 뭐 말도 안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창의적이다.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안보 문제가 걸려있고 미국과 뭐 문제, 뭐 북한과의 관계들, 군사 문제, 뭐 정치 문제, 외교 문제 많은 것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 문제들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성공단이라는 그 실험을 우리가 했으니까 또 비슷하게 DMZ 생태평화공원 같은 걸 조성을 하면서 그 많은 협상들을 해내면은 그런 방식이 이제 한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가치의식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뭐 비전, 열정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전, 의지 굉장히 필요하고, 북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 비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리더들의 열정이 중요하고, 북한 사람들이 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 한국을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통일 모델로 생각했듯이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일 모델로, 통일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이제 중요한 의식 부분에서, 의식 통합에서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 북한 사람들이 뭐 먼저는 한국을 좀 통일의 모델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이 무슨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사회로 100년가도 만들어질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통일,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100% 이상적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한국 사회를 북한과 비교할 때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방식으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상류층들에게는 지식협력 사업을 통해서 북한의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수해주고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중산층들에 대해서는 많은 생필품들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식량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너무 정말 대북 정책, 대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너무 쫀쫀하게 하면서 뭐 이것 가지고 무슨 뭐 대북 퍼주었느냐 안 줬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 지도자로서의 자기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좀 통 크게, 지금 하다못해 기독교계에서 하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서 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중들이 나서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식량을 지원하는데 식량을 뭐 빼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분배 투명성 얘기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이게 아니고 좀 높은 수준에서 좀 접근을 하자. 이 사람은 북한의 1년 생식량 소비량이 한 400만 톤 정도 되면 되니까 400만 톤 다 지원하자. 이 스님이 돈 어디서 날지 모르겠지만 400만 톤 지원하자. 한국이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죠.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식량을 400만 톤 지원하면 뭐 어디다 빼돌리겠어요. 그냥 넘쳐나는데. 북한에서도 한 400만 톤 생산이 되겠지. 또 400만 톤 생산되면 막 창고에다가 쌓아놓으려고 창고를 또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통 크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쌀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생필품 같은 경우는 뭐 비누, 치약, 칫솔, 뭐 퐁퐁, 뭐 수세미, 뭐 이런 얼마나 쌉니까? 질 좋고 이런 것들을 북한 시장에다가 막 뿌려주는 거죠. 보급해주는. 천문학적으로 막 보급을 해주면 북한 사람들이 다 그 상품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쿠쿠 밥솥 이게 북한에서 굉장히 유행하는데, 뭐 전자제품이 핸드폰이나 쿠쿠 밥솥 이런 건 비싸니까 그럼 뭐 그거 나름대로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중산층들을 겨냥해 공략해서 생필품, 한국산 생필품을 다량으로 공급하는 정책. 그럼 북한 사람들이 그걸 쓰면서 제품 굉장히 좋다.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남조선에서 만든 제품은 좋은데 사람이 엉망이다. 이게 북한 사람들 공통된 생각이거든요. 이게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조선족들이나 이제 한국을 깊이 있게 와서 들여다본 사람들은 뭐 상품은 잘 만드는데 유통이라든가 또는 이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형편없다. 그게 이제 공통적인 판단인데, 정말 사람도 좋아야 되죠. 상품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북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상품을 통해서 의식들을 좀 바꿔나가고, 또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통일 리더십은 갈등 해결과 화해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창의적인 생각들은 사실 갈등이 첨예하게 맞물려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갈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이 이제 상상력인데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그런 방법을 transcend라는 그 영어를 써서 초월적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뭐 단순히 얘기하면은 갈등을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도로 하려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를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해서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내서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갈등 해결의 아주 구체적인 창의적인 방법이고, 화해를 위해서는 사실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해낼 수 있는 화해의 영성, 마지막으로 정말 이 신앙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북한에서 공격을 해오면은 군사적으로 공격해오면은 3배로 갚아주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엄격히 이제 성경적으로 하자면, 구약 성경에 얘기하자면은 3배로 갚는 거 아니라 1대1로만 보응해라. 그래서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보복을 철저히 하란 말이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보복하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정도만, 네가 당한 정도 것만 보복을 하라 라고 해서 이제 소극적으로 정해주신 법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는 얘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화해 리더십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이 적대의식이라든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탐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이 지도력, 창의적인 지도, 화해, 통합의 지도력, 통일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은 창의적인 리더십과 또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또 갈등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화해 영성이 필요하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정된 시간은 다 끝난 거죠? 그런가요? 12시 지금 10분이 돼서 지금 시간이 오버된 거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역시 또 아까 한 7, 8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또 전체 스케줄에 대해서 지금 늦었기 때문에 제 질문은 통일 한국에 필요한 사회통합적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